2025년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는 거대한 은빛 날개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 프로젝트의 결정체, 바로 KF-21 보라매다. 언론은 연일 찬사를 쏟아낸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능가하는 성능, 동남아와 중동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수출 경쟁력.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사실은 분명 자랑스럽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피 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국산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핵심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니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의 황금마차처럼 낮에는 찬란하지만 특정 순간이 되면 모든 마법이 풀려버릴 수 있는 구조다. KF-21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국산 전투기일까?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에 이른다. AESA 레이더, 항전 장비, 기체 구조 등 다수의 핵심 기술이 국내 기술로 채워졌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국산이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전투기를 전투기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요소, 수십 톤에 달하는 기체를 하늘로 밀어올리고 음속을 돌파하게 만드는 심장, 바로 엔진은 여전히 미국산이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터보팬 엔진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명품 엔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권이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생명선이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다. 이 엔진이 외국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은 전투기의 운명 역시 그 나라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맹이라는 이름은 평시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국제 무기 시장에서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만약 어떤 상황을 가정해보자. 대한민국이 KF-21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순간 미국 의회나 행정부가 수출 승인에 제동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지역 분쟁, 미국의 전략적 이해, 어떤 이유든 상관없다. 엔진이 미국 기술인 이상 미국이 아니라고 말하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된다. 수조원 규모의 계약서가 서명 직전에서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장면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시 상황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외교 관계 악화로 인해 엔진 부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백 대의 KF-21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활주로에 묶인 고가의 금속 덩어리로 전락한다. 엔진의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정비 인력이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할 수도 없다. 심장이 멈춘 전투기는 아무리 최신 레이더와 무장을 갖춰도 무용지물이다. 이 현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KF-21을 개발한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이다. 겉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남의 심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KF-21의 진짜 잠재력은 끝까지 봉인될 수밖에 없다. 수출도, 전략 운영도, 미래 개량도 모두 타국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런 구조를 감내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국의 허락 아래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주권, 안보 자립, 그리고 미래 세대의 선택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이라는 금단의 영역에 도전하게 된 출발점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과거에 한 번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된 적이 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는 T-50 고등훈련기 수출무산 사건이다. 당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기에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201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의 전략 요충지 우즈베키스탄은 노후 전투기와 훈련기 교체를 추진하며 한국의 T-50에 큰 관심을 보였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경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급 항공기였다.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처음으로 대형 방산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협상은 빠르게 진전됐다. 계약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고 실무 단계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납품 일정과 후속 지원 논의까지 오가고 있었다. 항공우주 업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커졌다. 드디어 한국도 본격적인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올라서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그 순간 단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미국 정부가 발송한 수출 승인 불가 통보였다. 이유는 명확했다. T-50에 장착된 엔진과 일부 핵심 항전 장비가 미국 기술이라는 점이었다. 해당 기술이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단호하게 수출을 차단했다. 한국은 항변했다. 기술 유출은 없을 것이며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미 사실상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계약은 그 자리에서 무산됐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대한민국은 자국에서 만든 항공기를 자국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국제 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 무기는 결국 한국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해외에 퍼지기 시작했다. 계약 상대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제3자의 승인 문제로 계약이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무기체계였다.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후 여러 수출 협상에서 이 그림자는 계속 따라다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운용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 부위는 제조국이 철저히 통제한다. 국내 정비 인력은 외형 점검과 일부 제한된 정비만 가능할 뿐 엔진의 핵심 코어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봉인된 영역을 임의로 개방하는 순간 막대한 위약금과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엔진을 분리해 해외 제조사로 보내는 것이다. 운송 비용, 수리 비용, 대기 시간까지 감안하면 전투기 한 대가 장기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다. 평시에도 큰 부담이지만 유사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전투기는 존재하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경험은 KF-21 개발진에게 강렬한 경고였다. T-50에서 겪었던 실패가 KF-21에서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자멸에 가깝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를 만들어도 심장을 쥐고 있는 손이 외부에 있다면 그 전투기는 완전한 무기가 될 수 없다. 수출 시장에서도 전장에서도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에서도 한계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것인가? 그 해답의 방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결국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KF-21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순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를 감수하며 현상 유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실패 가능성을 모두 떠안고서라도 스스로 심장을 만들겠다는 길로 나아가느냐였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선택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확실한 패배라는 점이었다. 항공기 엔진, 특히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은 현대공학이 도달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불린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만이 전투기 엔진의 설계부터 제작, 운용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조차 수십 년에 걸친 실패와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막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엔 무모함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실제로 선언 직후 국내외에서는 우려와 냉소가 동시에 쏟아졌다. 전투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반복됐다. 극한의 고온과 압력, 초고속 회전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기계는 인간이 만든 물건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중국조차 수십 년 동안 시도했다가 반복적인 실패를 겪었고 결국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언급됐다. 기술 통제와 외교적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빠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진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KF-21의 다음 단계 그리고 그 이후 세대를 생각한다면 엔진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물밑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 기술로 완성하는 것.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 개발이 아니었다. 실패하면 수조 원의 예산이 사라지고 방산산업 전체가 장기간 후퇴할 수 있는 도박이었다.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KF-21은 영원히 미완의 전투기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개발진 내부에서는 이 선택을 두고 다른 표현이 나왔다. 실패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성공하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각오였다. 개발이 시작된 곳은 경상남도 창원이었다. 이곳에는 이미 항공기 엔진 정비와 생산 경험을 축적해온 산업 기반이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은 출발선에 불과했다. 참고할 설계도는 없었고 핵심 기술은 대부분 철저히 봉인된 영역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했다. 압축기와 터빈의 구조, 소재 배합, 냉각 방식까지 하나하나 실험과 실패를 통해 검증해야 했다.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외부와의 정보 교류도 엄격히 제한됐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독립을 좌우할 기술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에 가까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과 외부의 시선 속에서 연구진은 묵묵히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 시기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KF-21은 더 이상 현재의 전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개발진의 시선은 이미 그 다음을 향하고 있었다. 엔진 자립이 성공한다면 KF-21은 완전히 다른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수출 제한에서 벗어나고 개량과 확장도 자유로워진다. 그 가능성은 모든 부담과 비난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야심찬 도전이 조용히 시작됐다. 그 도전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연구진은 인간이 만든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다시 정의하려 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서자 이 도전이 왜 전 세계에서 항공기 엔진을 기계공학의 성배라고 부르는지 연구진들은 매일같이 체감해야 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강한 힘을 내는 기계가 아니다. 가벼워야 하고 작아야 하며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과 압력을 견뎌야 한다. 이 모순적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엔진은 바로 파괴된다.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내부에서는 분당 수만 회에 달하는 회전이 이루어진다. 압축기를 통과한 공기는 순식간에 연소실로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섭씨 1600도를 넘는다. 이는 일반적인 금속이 형체를 유지할 수 없는 영역이다. 철이 녹는 온도를 훨씬 웃도는 이 환경에서 엔진의 블레이드와 디스크는 단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가 곧 파괴로 이어진다. 가장 큰 난관은 소재였다. 기존 산업에서 사용되는 합금으로는 이 조건을 견딜 수 없었다. 고온에서 금속은 연해지고 반복되는 원심력에 의해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은 순식간에 파괴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강대국들이 선택한 해법이 바로 단결정 합금 기술이다. 금속 내부의 결정 경계를 제거해 약점을 없애는 방식이다. 말로 설명하면 단순하지만 실제 구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액체 상태의 금속을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하며 천천히 응고시켜야 한다. 온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응고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단결정은 실패한다. 수많은 시도 끝에 얻는 결과물 대부분은 그대로 고철로 폐기된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을 가차없이 소모했다. 여기에 더해 냉각 기술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한 합금이라도 1600도의 열을 그대로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진 블레이드 내부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냉각 통로가 필요하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로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며 금속을 식혀준다. 이 미세한 구멍들은 머리카락 굵기 수준으로 정밀해야 하며 위치와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을 반복했다. 시험용 부품은 고온 테스트 몇 달을 들여 가공한 부품이 단 몇 초 만에 실패하는 장면을 보는 일도 흔했다. 그때마다 설계를 다시 수정하고 소재 배합을 바꾸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와 시험장은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분위기로 변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실패와 성공의 경계는 늘 아슬아슬했다. 어떤 날은 테스트 중 발생한 문제로 실험이 중단되고 다시 원인을 찾느라 며칠이 흘러갔다. 외부에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매일이 전투였다. 가장 큰 압박은 시간과 시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의심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굳어질 수 있었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단순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번 물러서면 다시는 이 영역에 도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축적되는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했다. 조금씩 아주 느리게지만 엔진의 심장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변화의 조짐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왔다. 이전까지는 고온 시험에서 일정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변형되던 핵심 부품들이 점점 더 긴 시간을 버텨내기 시작했다. 진동 수치가 안정되고 온도 그래프가 허용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구간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그제서야 확신하기 시작했다.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전환점은 엔진 코어 영역에서 나타났다. 압축기와 터빈이 맞물리는 이 구간은 전투기 엔진의 심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영역이다. 작은 불균형도 곧바로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전 시험에서는 이 구간에서 미세한 균열이나 진동 폭주가 반복됐다. 그러나 개선된 설계와 단결정 합금 블레이드가 적용된 이후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추적 시험은 그 다음 단계였다. 시험대에 고정된 엔진에 점화 신호가 들어가자 계기판의 숫자가 빠르게 상승했다. 회전수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온도 역시 예상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연구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죽였다. 목표 추력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도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엔진이 스스로를 지탱하며 힘을 내고 있었다. 이 시험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 의미를 가졌다. 그동안 가설로만 존재하던 설계 철학이 실제 금속과 화염 속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엔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진동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머물렀다. 소음과 열기 속에서 연구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내부를 통해 확산됐다. 보안상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현실적인 목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외부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은 예민했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내부 보고를 통해 한국의 시험 결과가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동안 잠재적 가능성 정도로만 평가되던 프로젝트가 실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파장을 의미했다. 연구진에게 이 단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시험 성공은 곧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다. 장시간 운전시험, 반복 점화시험, 극한 환경 테스트가 이어졌다. 성공과 실패는 여전히 교차했지만 예전과 달리 실패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남았다. 엔진은 점점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진의 태도도 달라졌다. 더 이상 불가능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엔진은 이제 실험실의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에 탑재될 미래의 심장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험실을 울리는 굉음 속에서 한국이 만든 엔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며 돌아가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의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성공이 갖는 의미는 시험실의 벽을 훌쩍 넘어섰다. 독자 엔진이 현실화되는 순간 KF-21의 미래 역시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더 이상 외부의 승인에 수출이 좌우되지 않고 개량 방향도 타국의 이해관계에 묶이지 않는다. 전투기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어떤 국가에 판매할 것인지 그 결정권이 처음으로 온전히 대한민국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2030년대를 바라보는 계획 속에서 KF-21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한다.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블록 3 개량형, 확장된 무장, 통합 능력,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한 항속 성능 개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독자 엔진이 자리한다. 엔진이 자국 기술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전투기의 설계 철학 자체를 바꾼다. 출력 여유와 냉각 구조를 전제로 한 개량이 가능해지고 향후 무인 전투기나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수출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제3국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이제는 다르다. 구매를 원하는 국가와 직접 협상하고 조건을 조율하며 최종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방산산업의 위상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언제든 외부 변수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책임과 통제권이 명확한 체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전투기 한 대의 수명 주기는 수십 년에 이른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유지보수, 부품 교체, 성능 개량 비용은 초기 구매 가격을 훨씬 웃돈다. 그동안 이 영역의 상당 부분은 해외 엔진 제조사로 흘러갔다. 독자 엔진 체계가 구축되면 그 가치사슬 전체가 국내에 남는다. 항공산업 전반에 축적되는 기술과 경험은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변화의 진짜 의미는
숫자나 계약서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전투기의 심장이 외부에 있는 한 완전한 자주 국방은 성립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통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불안으로 남는다. 독자인지는 그 불안을 구조적으로 제거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의 연구시설에서는 시험과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 1600도의 고온과 극한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높은 신뢰도와 더 긴 수명을 위해 연구진은 다시 다음 목표를 설정한다. 이 반복은 고단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기술 주권을 단단하게 만든다. KF-21에 독자 엔진이 장착되는 날은 단순한 장비 교체의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오랜 의존 구조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 될 것이다. 남의 심장이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단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그 장면은 곧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